제가 예, 최형묵입니다. 예. 제가 사전에 충분히 여쭤봤어야 됐는데 사전 정보가 거의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PPT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몇 분이나 참석하는지 이걸 모르고 와서 이런 강의 환경보다도 조그만 어떤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극장 무대 같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이거 뭔가 놀라운 일을 이 앞에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참 어렵겠다.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만 이런 환경인 줄 알았으면 PPT를 준비해 왔을 텐데 그냥 하는 것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마스크를 쓴 게 이게 감기 걸려서는 아니고요. 제가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이 헛나가면은 이가 빠져서 말이 헛나갔나 보다. 제가 허튼 소리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 바람 새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진행하시는 분께서 제목이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한국사의 극우주의와 종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주제가 될 만하긴 합니다. 극우주의 하면 곧바로 개신교를 연상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까 개신교하고만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극우주의와 종교도 음미해 볼 만한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다른 종교의 경우에 이 개신교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주의 양태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최근에 인식조사 몇 가지 인식조사를 해본 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만 다른 종교 가운데서도 불교의 경우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재미있는 예를 하나 볼까요? 얼마 전에 대선 대선 때 투표한 결과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까 불교의 경우에 김문수 지지한 비율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무려 52%가 불교인의 경우에는 52%가 김문수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수치죠. 그 전에 이제 다른 인식조사를 보면은 한국의 극우가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추정을 해본 결과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극우를 딱 잘라 칼로 무 자르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극우, 여기서 여기까지 보수, 이렇게 딱 자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이따가 좀 보충 설명하겠고요. 대략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통해 보면은 우리 사회 전체의 한 21.3%가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종교인들의 경우를 보면은 개신교가 역시 제일 많긴 합니다. 26.6%, 천주교가 20.2%로 좀 낮고요. 불교가 개신교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26.4%. 이런 현상을 놓고 보면은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주도하고 이렇게 가시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것은 개신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우리 사회에 개신교만이 이렇게 우경화됐다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성향을 내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네 건대로 오늘 주제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도 접근할 할 만한, 그럼 왜 그럴까, 종교에? 그게 똑같은 이유일까? 기독교인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과 불교인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될까?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극우주의와 종교 이것도 그 한 주제가 된다. 충분히 주제가 될 만하다. 이렇게 얘기거리가 된다 하는 것만 이제 확인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제가 잘 알고 있고 제 발등에 떨어진 또 불이라 생각이 되니까 개신교에 한정해서만, 제가 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개신교에 한정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PPT는 없지만은 강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걸 주로 합니다만 PPT를 보면은 볼 때는 쏙쏙 들어오는데요. 끝나고 나면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볼 때는 잘 들어오는데,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하는 것은 까만 할자에 사파 한 장 없는 까만 글자가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잘 자극한답니다. 그림책보다도 사파 한 장도 없는 그 책을 보고 났을 때 상상력이 훨씬 많이 발동이 되고 그만큼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다른 그림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그 청각과 가끔 보는 그 문자 이 시선에 의존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듣는 순간은 조금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새삼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제 밤 일어난 그 사태, 그 경험을 얘기하자면 다들 다 생생하게 말씀하실 텐데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일을 우리가 다시 겪게 되는가. 그래서 아마 다들 밤잠도 못 주무시고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함축하는 사태가 뭡니까?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45년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위기, 이게 고장난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전복돼 버릴 수 있는, 뒤집어 엎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하구나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직후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 사태를 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 노릇 해먹기 참 힘들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나서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만큼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그만큼 깨어있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면이 있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정치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이 직접 나서야만 해결이 되는 이 정치, 이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행스럽게 깨어있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도 첫 번째로 합의된 문장이 그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의 행동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하는 문장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첫 번째 문장이었다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적극적인 역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그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시민들의, 주권자 시민의 그 직접적인 정치 행동,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직접적 정치 행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 그 전우용 선생님도 여기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소위 친이 쿠데타의 성공률은 98%다.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라는 게 뭡니까? 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 세력이 그 권력을 영구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벌이는 불법적인 그런 절차를 친이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성공 확률은 거의 98%다.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너뜨렸으니 대한민국의 시민의 힘은 굉장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갖는 의미로서 그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행동의 의미, 이것이 이제 놀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그 사회적 연대 행위, 그게 또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탄핵 국면이 한참 진행되는 그 와중에 또 일본에 가서 그 상황을 강연을 해야 했던 상황이 있는데, 선결제, 통역자가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선결제. 우리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낯설었을 때.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말이죠. 이 시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동참한 분들을 위해서 커피숍이나 음식점에 미리 결제해 놓고 누구든지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에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또 다 놀라운 그 사태로 경험한 그 남태령 대첩이라고 하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농민들과 젊은 그 2030 청년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연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회적 연대의 경험을 그 현장에서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연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확장시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시민들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커다란 이제 걱정을 안게 됐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시민들의 직접 행동과는 상반이 되는 소위 이른바 극우 세력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그 양상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서 이제 소위 헌정이 정상화됐죠. 그래서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많은 이제 변화를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수습되고 좀 편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죠. 우리 느낌도 잠 못 자던 매주 주말이면 나가야 했고 잠 못 자던 밤 그런 생활은 이제 사라졌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게 선거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놓고 그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이 헌정을 무너뜨린 그 세력에게 저렇게 많은 표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세력이 다시 결집하면은 그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지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정치적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았고 이건 언제든지 어떤 국면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지금 극우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 세력과 종교 그 가운데서 신교와의 이제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주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그 극우 정치 세력의 이렇게 부상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서 되게 보수 세력이 재편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국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집권 세력 자체가 보수 세력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해왔는데 재편됐다는 것은 어쨌든 다른 형태로 이제 재편 그 세력을 다시 구축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2003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김대중 정부 최초의 정권 거체라고 했던 그 정권 이후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등장할 그 어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우연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 대개 2003년 그 어간에 보수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보수가 계속 집권할 수 없겠다 하는 이제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때 등장한 것이 소위 뉴라이트죠. 근데 원래 이제 뉴라이트가 그 뉴라이트라고 표방을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서울대 뭐 박세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보수라고 할까요? 완고한 그런 수구가 아닌 좀 더 포용적인 이런 전망이 뉴라이트에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그 이후에 전개된 뉴라이트를 보면은 이게 과연 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올드보다 훨씬 더 올드한 그런 라이트여서 사실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색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제가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동맹을 한 기독교인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과연 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의 보수화된 극우의 어떤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던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중대한 국면을 든다면은 지금 12.3 그 탄핵 국면 이후에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국면이 또 하나의 보수의 재편. 여기에서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극우주의의 부상이라고 하는. 그동안 극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관념으로만 대체적으로 여겼었는데 실제로 이 극우가 직접적으로 행동, 그 1월 19일 그 서부지법 사태를 통해서 보듯이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말로만 부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가시화해 줬잖아요. 얼마든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민주적인 절차도 다 부정하는 것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나아간 것이 바로 극우주의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두 차례에 걸친 그 보수의 재편 과정에 개신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면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현재 국면에서도 개신교는 적극적인 행위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표를 하나 여러분 자료에도 표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극우라고 하면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되게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파 그러면은 그 우파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수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토착주의, 그러니까 반이민주의. 그래서 우리가 최선이고 그 타자를 배제하는 그런 성향. 보수주의,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도덕 규범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반공주의, 그리고 사회 다원주의가 아니고 다윈주의입니다. 사회 다인주의.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원래 정말 그 약육 강식을 의미하느냐? 진화론의 원래 의미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죠. 적자 생존이라는 게 그 적자가 꼭 강자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사회 다인주의 또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했을 때는 약육 강식의 논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 이런 원리를 함축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걸 되게 보수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극단주의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권위주의. 권위주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해도 좋고 독재를 해도 좋다. 이런 어떤 성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급진주의. 급진주의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 헌정질서.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라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도움을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급진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또 하나 경향을 든다면은 그 반엘리트주의. 그러니까 기성의 정치인들은 다 싫다. 이제 기성의 세력들은 다 부정하는. 뭐죠? 왜 이준석한테 이렇게 많이 젊은이들이 끌렸을까? 거기에는 어떤 기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뭘 지향하느냐 따지기 전에 우선 기성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진보적인 어떤 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떤 엘리트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돼서 된 것을 이제 극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세계관을 밑바탕으로 하면서 행동에 나서는 극우 세력의 행동에 개신교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개신교가 그런 이 우려스러운 음험한 사태의 중심에 서게 됐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대략적으로 긴 시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 7,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기독교가 있지만, 그래도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았고, 어쨌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되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1990년대 어간에 이르면서부터는 보수 개신교가 굉장히 그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됐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이제 민주화,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만은 1월 19일 서북지법 사태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정광훈 목사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을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행동에까지 기독교가 이제 개입됐다는 것을 보면서 다들 이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저는 이제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왜 개신교는 그 골칫덩어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왜 이 사회에 민폐를 끼치도록 정광훈 같은 사람들도 해결 못하고 개신교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건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어떤 개신교가 갖는 어떤 특징, 좀 이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신교는 카톨릭과 같은 어떤 그 단일한 위계 질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일한 하이어라키를 가져서 어디선가 결정을 하면 모두가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교단들로 수백 개의 교단들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교단에서 교단이 다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한 개 교단에서 징계를 해도 그냥 독립적으로 나가버려도 그만이고 그 행세를 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여러 교단들이 정광훈은 저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심지어 이단이다. 이렇게 계속 입장을 표명했고 교인들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수없이 많은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 한국기독교교회의 NCC에서도 그런 입장을 수없이 얘기했고 제가 정의평화위원장을 맡을 때는 언론을 향해서도 제발 저 하찮은 정광훈을 좀 보도 좀 하지 말아달라. 왜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느냐. 자꾸 조명을 받으니까 더 문제가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고 심지어는 정광훈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 안에서도 제명됐습니다. 사실은.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도 여전히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그러니까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다른 개신교 교회나 교단들이 정리를 안 해서 그렇게 된,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고 개신교 구조상 그걸 결정을 해도 그게 실질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개신교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 교회 저도 역시 개신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교회적 대응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 이 극우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과제 또는 교회적 과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과제이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그 맥락 자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적 현상으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극우 세력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맥락을 잘 살피고 사회 공통의 과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극우가 이제 등장하게 된 짧은 역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이 극우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극우 정치 세력을 결집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전히 교회가 갖는 어떤 특성 때문에 등장한 것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는 늘 사람이 모이죠. 조직을 갖춰져 있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제 목사라고 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지도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일면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어떤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속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동원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이 그 필요 조건은 될지언정 그것으로 이 극우 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이 기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기여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서 이제 개신교가 극우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한국의 현재 극우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수 개신교를 태반으로 해서 등장한 건데요. 이 한국의 이제 보수 개신교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가운데 성장해왔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 근대화라는 게 결국은
근대화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 발전으로서 산업화와 정치적 발전 과정으로서 민주화 두 가지를 이제 중심축으로 하는데, 그 근대화 과정 가장 그 수혜를 누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거기에 적응한 세력 가운데 하나가 개신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이해하면 그림으로 잘, 이것도 머리로 제가 PPT 못 보여드리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X자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만주까지 연결을 해서 한국 근대화의 그 어떤 을 주도한 양측 면에서 주도한 세력이 전부 만주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일제가 만주국을 만들고 거기에 또 헌신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이 또 만주에서, 그리고 일제가 만주국을 만들 때 어떤 근대화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도 그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 만주라는 공간은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에 저항해서 싸우는 독립운동을 전개했거나 또는 그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했던 이런 세력들이 같이 공통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뭐 나중에 분단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이 남쪽에도 그대로 양대 세력은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면 제가 X자를 상상해보라. 만주에서 평안도와 서울을 거쳐서 영남과 부산으로 이어지는 측이 보수적인 지배층을 형성을 합니다. 상당수의 한국 사회의 유력한 엘리트들이 서북 지역 출신입니다. 서북 청년단도 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북 출신들이 군이라든지 정계 뭐 이런데 교계, 기독교계 특히 그리고 이 정계나 뭐 관계의 유력한 인사들의 상당수가 또 기독교인들이었죠. 그게 보수 지배층을 형성을 합니다. 소위 아주 조직적으로 이해하자면은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한 그런 세력들의 어떤 맥락. 또 한 축이 있습니다. 아까 만주와 함경도와 서울을 거쳐서 전라도로 이어지는, 여기는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한 세력들. 그 다음에 널리 알려진 분은 장준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문익환, 이런 그 민중신학의 기독교에서는 그 선구자들이 그 맥을 잇고 전라도 이어지는, 이것이 주로 민주화와 인권에 봉사한 헌신한 그 세력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 근대의 또 다른 축이죠. 이 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역사적 맥락과 현황을, 기독교계의 현황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제 보수 극우 기독교고, 그 보수 극우 기독교의 그 태반으로서 이제 보수 개신교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냉전 체제에서 한국으로 남하는 그 이제 강력한 친미 반공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자본주의적 산업화로 경제적 발전을 이제 이루어왔는데, 이 보수 개신교는 그 공통의 역사 인식을 거기서 함께 공유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보수 개신교는 친미주의, 반공주의를 그대로 그 신앙의 차원에서 내면화했고, 자본주의적인 발전 과정을 역시 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내면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수 지배 세력이 굳건히 자리하는 동안 그 인식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7, 80년대에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 문제가 많이 노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민중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민주화를 얘기했던 그 세력이 있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신학이 등장합니다. 이른바 민중신학이 등장하지만
보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한에서는 그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헤게모니의 주도권이 크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87년 민주화 이후부터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됐을 때 이제 말하자면 헤게모니의 어떤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 집권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저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겠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수 세력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는데 민주화 운동 세력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정권이 결국 바뀌고 그리고 진보적인 기독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보수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던 것 가운데 하나가 1988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이거는 사실은 교회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정부의 통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요.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이게 보수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충격이 된 것은 반공주의와 분단을 강화하고 반공주의를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독교가 반공주의를 거의 신앙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신앙의 차원으로까지 수용을 했는데 이 선언에서는 반공주의는 형제를 적대시하는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보수 기독교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알고 있는 NCC가 주도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새로 만든 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989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소위 한기총. 한기총이 이제 89년에 등장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제 등장하면서 보수적인 목소리를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권력도 바뀌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 이제 강화되고 남북 간의 어떤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을 되는 것을 기존의 보수 세력이나 보수교회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화 되어 간다 하는 이제 이 빨갱이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공산주의화 되어 간다 하는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보수교회가 한기총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목소리를 높인 거는 그게 이제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인데 그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갖게 된 데는 교회 자체의 이제 내적인 그 위기도 없잖아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보수교회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신뢰가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결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거기에 일체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단계이니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이제 현저히 떨어지니까 기독교인 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이런 이제 교회 내적 이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실제로 점점 감소하는 7, 80년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이제 내적 위기를 겪으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려면 왜 이렇게 되는지 내적 반성이 필요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과거의 방식을 대개 내적으로 그 위기를 겪을 때 외부의 적을 만들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방식,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적을 내 밖에 우리 그러잖아요. 뭐 부모님들의 애들
자식이 싸우고 오면은 내 자식이 뭘 잘못했을까는 안 따지잖아요. 우리 착한 아들을 두고 저는 그거 얘가 잘못되면은 꼭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애는 얼마나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갖고 악은 항상 외부에 있죠. 밖에 있는 것으로. 흔히 이제 동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외부를 타자화하고 적대화하는 이런 관념. 그것이 전형적인 것이 이제 반공주의였고. 근데 반공주의가 과거같이 노골적으로 그 반공주의가 잘 먹히지 않으니까 달리 찾아낸 게 뭡니까? 성소수자라든지 무슬림이라든지 이주민이라든지 외부인들을 공격하는. 저들이 불순하고 우리 순수한 조리사를 망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계하는 이런 논리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그 보수 교회의 이제 논리가 됐고 그 안에서 뭐죠? 이제 극우주의가 그리고 페미니즘 뭐 또 얘기하자면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내적 결속을 다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띠게 됐고 그 안에서 극우주의가 싹 트게 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줄여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걸 일명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의 어떤 그 문화를 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행동을 이제 문화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현상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때 어땠습니까? 왕자를 쓰고 나타나는 것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도 다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우리가 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무속에 대한 혐의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회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하고 지지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는 이제 키워드가 바로 문화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정권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대신해서 지켜준다 이런 거예요. 대리해준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기독교 신학의 논리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꼭 하나님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다 하는 어떤 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황제. 그 고레스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를 바빌론 제국을 뒤집고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한 게 어디였습니까? 페르시아죠.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가 등장했는데 그때 황제가 고레스입니다. 그 고레스, 그러니까 키루스 황제라고도 그러죠. 일반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또는 사이러스 황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황제가 등장하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 황제에 대한 찬사가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도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디에 뭐 있는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공공연하게 실수하고 성경을 어떻게 부르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인데 그걸 키루스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트럼프를 그걸 고레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전도된 신앙의 양상이 보여지는 게 그 수없이 많은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행태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세워놓으면 차별금지법도 안 만들 거고 동성애도 막아줄 것이고 페미니즘도 막아주잖아요. 여성가족부 없애겠다. 다 해주니까 이 정부를 지지하면은 그 보수적 기독교 가치관을 구현해 줄 수 있다. 이게 소위 문화전쟁의 영적 전쟁 개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은 이해 못할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일부 세력이 극단화되면서 이제 보수와 극우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그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한기총이 그렇게 극우를 대변하는 세력이 되고, 그리고 내부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한기총이 이제 힘을 못 쓰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때 그 한기총을 꿰찬 게 이제 정광훈이고, 그래서 저 한기총으로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겠다 해서 만든 것이 이제 한교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물론 기존의 진보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현재도 존속하고 있는데,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극단적인 극우 세력과 구별되는 한교총을 이제 결성을 한 것이 2017년이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정광훈의 세력은 뭡니까? 지난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이게 극우적 입장이라면 한교총은 이제 성명을 냈지요. 어떤 결정이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한다. 이게 보수와 극우의 이제 구별되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구별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것만 딱 나누면은 이제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저는 이제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극우 개신교가 보수주의를 모태로 해서 등장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여전히 보수주의의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일까? 그걸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연구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도 좀 가끔 봐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하는 유튜브도 이제 보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내 영혼이 아주 피폐해지는 걸. 그걸 저 말소리, 그리고 정광훈의 집회 근처에 가도 그 쇳소리, 가래 섞인 걸걸한 소리에 요란한 그 기계음, 이거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유튜브도 들어보려고. 그래서 그걸 또 저보다 더 깊이 연구한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그랬더니 요새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유튜브를 음성을 텍스트 파일로, 문자 파일로 이렇게 바꿔주는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러면 조금 낫다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 것보다는 충격이 덜하니까 그건 좀 낫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경인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점잖게 얘기하면 막연한 의심과 망상적 서사가 결합한 일종의 음모론이 그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점잖게 말해서 그런 건데요. 더 점잖은 말로 하면은 개소리입니다. 거의 개소리. 제가 왜 이 개소리라는 게 왜 더 점잖냐. 제가 이건 철학자의 말을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영어로 이제 bullshit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어떤 분이 이제 번역한 분이 개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지 프랭크포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철학자인데, 이 개소리라는 게 뭐냐? 이 개소리는 거짓말하고도 구별이 돼서요. 거짓말은 적어도 진리에 반하는 어떤 말을 하는 걸 이제 거짓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의 목적은 뭡니까? 이 거짓말로 누구를 설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적어도 진리를 대면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개소리로는 그런 의식이 아예 없는, 진리를 의식하지 않고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계몽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 말을 믿겠습니까?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까요? 이런 게 다 개소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극우의 유튜버, 전환길 것도 제가 열심히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도대체 논리가 없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야 이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사실상 이걸 일러서 개소리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없이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을 호도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는 그런 소리들. 이런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세계를 인식하는 틀이 있지 않을까.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데는 어떤 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헤아려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판단해 볼 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의 밑바탕, 아까 앞에서 극우와 보수의 그 구별해주는 어떤 가치 기준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한국의 극우 개신교와 보수가 공유하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가치를 헤아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 아까 이건 좀 얘기를 했었죠. 강력한 어떤 지도력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이 좋았어. 저렇게 떠드는 놈들이 있으면 싹 잡아넣어야 돼.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통치를 해야 돼. 그리고 한국에는 역시 민주주의보다는 그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해. 이런 의식. 이 권위주의입니다. 이제 박정희에서 이승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의식들. 과거에 비하면 좀 사회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이제 이 극우 세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인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공주의. 반공주의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이걸 일러서 백낙천 선생은 이면 헌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는 뭡니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다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나요? 실제로 안 되어 있죠. 왜 안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언행만 문제 삼지 않아요. 양심까지도 문제 삼는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심지어는 누구죠? 가족을 고발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범죄 행위로 보고, 양심의 이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양심까지도 규율할 수 있는 이런 법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움찔하잖아요. 뭔 얘기하면은 빨갱이로 오해받을까? 이렇게 움찔해야 되는 내면의 검열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백낙천 선생을 일러서 대한민국은 이면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다. 표면 헌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이고,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어떤 이면 헌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아직까지도 그걸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죠. 그래서 이제 반공주의는 굉장히 강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고, 그것의 반공주의의 외연은 넓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페미니즘, 성소수자에 대한 반대, 이주민에 대한 반대, 누군가의 어떤 타자에 대한 반대를 정당화하는.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빨갱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비인간이 되지요. 그 딱지를 붙이는 순간 그런 모든 어떤 경향. 이렇게 보면은 반공주의의 폐해는 엄청나게 놀랍다. 그 다음에 친미주의, 일방적인. 물론 이 대한민국의 탄생은 미국의 어떤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탄생했습니다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어떤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일방적인 그 친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 결국 스스로의 어떤 자주권,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 랭킹, 파워 랭킹이 어쨌든 경제적이든 뭐든 다 합쳐서 되게 10위권 안에 있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군사력도 5위권인가요? 6위권인가요?
5위, 5위, 6위 뭐 이렇게 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작전권도 못 갖고 있잖아요. 이 기형적인.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왜 한일 문제도 왜 자꾸 꼬일까요? 그건 한미일 그 사실상의 동맹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를 조율당하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한일 문제도 오히려 꼬이는 역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더 길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방적인 어떤 자주권을 갖고 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친미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그 다음에 발전주의 또는 이제 성장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사람이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다 저도 어릴 때부터 뭐 새마을 노래도 부르면서 다 달았는데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잘 사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잘 사는 건 어떤 걸까 이런 물음을 던져야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사회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여전히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 현상 이것은 교회도 그대로 공유하고 물질적인 축복이 곧 신의 축복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인식을 강화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오직 성공한 사람들만이 선망하는 이제 이런 어떤 가치관을 만연시킨 그런 원인이고 이거하고 이제 직결이 되지만 결국 성공주의와 능력주의 성공주의 이것도 뭐 예를 들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반발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남북 탁구팀인가요? 맞죠? 단일 팀을 구성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해온 다른 선수들은 준비해온 남한의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이라는 이유로 이의 제기한 측면은 그 측면만 보면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이제 정의의 맥락에서 보면은 왜 비정규직이 이런 것이 발생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헤아리는 관점이 요청이 되는데 순전히 어떤 실력에 의해서 나는 들어갔는데 어떤 시혜에 의해서 전해들은 정규직화돼 이런 것들을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풍토 그것이 결국은 어떤 능력주의 이런 것과 그것이 당연시되는 그러니까 능력주의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공정한 측면이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더 이제 그 시야를 벗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다 기회를 누리고 평등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근본적인 어떤 정의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능력주의의 강화 이런 것이 결국은 그런 능력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와 배제를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을 만연시켰고 그것이 극단적인 혐오의 정치로 이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한국의 보수 세력과 보수 기독교가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이제 보수 기독교의 독특한 그리고 극우 기독교에서 여전히 중요한 독특한 한 가지 어떤 가치를 얘기한다면은 이른바 그 기독교 국가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한국 사회가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이상인데요. 여기 다 기독교인은 아니시죠? 엄연히 우리가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근 경험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성시화 운동
혹시 들어본 적 있던가요? 이거 이명박 정부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춘천시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시화 운동이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나는 부처님한테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쳐버리면 춘천 시민, 내가 기독교인들이 가는 하나님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근대 국가에서 다 정교 분리를 하는데, 이에 뿌리가 깊습니다. 그 이승만의 이제 기독교 입국론, 한경직의 기독교 국가로 이어졌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의 개회를 할 때, 이윤영 의원, 재헌의회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목사 출신 그 의원에게 개회 기도를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는 분은 다 알죠, 상식적으로.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정교 분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보고 기독교인들은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수군수군 의원들 사이에서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승만의 그 어떤 고집과 주장을 못 꺾으니까 넘어갔을 뿐인데, 이건 정교 분리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자기 신앙을 갖고 있고, 그건 뭐 존중받아야 마땅 하지만, 여러 다른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이제 종교 분리의 어떤 정신을 이제 이배한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열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특혜를 받고 하는 거, 뭐 열거하자면 한이 없는데요. 이런 기독교, 완전히 이 국가사회 자체를 기독교 국가화로 하겠다는 이런 열망, 그 핵심이 뭡니까? 친미 반공주의 국가죠, 사실은. 그런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기독교 국가론만 있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이 X를 얘기했을 때 함경도 에서부터 내려온, 간도에서부터 내려온 기독교 전통을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분이 김재준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똑같이 1945년에 기독교 국가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건국 이념. 근데 여기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경직이나 이승만과 한경직이 얘기한 똑같은 기독교를 얘기하지만은 배타적으로 기독교 국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정신을 국가에 이렇게 보편적인 정신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건 친미 반공 국가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립국을 표방하는 게 옳고, 이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소련의 사회주의 정책도 참고해야 하고, 미국의 뉴딜 정책도 참고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무조건 반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그들에게도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을 경청하고 신앙만 인정해 준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대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사회주의도 참고해야 되고 미국의 뉴딜 정책도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특정한 국가를 동맹으로 하는 국가가 아니고 중립국을 표방해야 된다. 이미 45년에도 그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국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오늘날의 북유럽의 소위 3인주의, 사회민주주의와 가까운 그런 사회를 전망하고, 동맹이 없는 그런 것을 지향했던 것이 기독교인에게도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참고로 얘기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포용적인 국가로는 기독교인들한테 잊혀져 버리고 극우 기독교, 보수 기독교, 그리고 더 극단화된 극우 기독교에서는 아주 배타적인 기독교 중심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친미 반공주의 국가만이 이상적인 국가인 것처럼 여겨져 오는 그런 전통이 지배를 했고, 그것이 극단화된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 특정한 국면에서 최근에 아주 파괴적인 정치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심지어는 이 극우가 파시즘 체제로 치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면 그 지경으로 갔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거 대상이 돼서 목숨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나 그건 막았지만 여전히 지금은 그런 비극적인 국면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 극우가 어떤 국면에 따라서 또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교회적 현상만은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교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책임은 계속해서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치관들이 과연 기독교 신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입장, 이게 필요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그 우경화는, 이 보수화는 개신교만의 현상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불교인들에게도 이게 무시 못할 수준이다. 근데 물론 집단적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런데 왜 이 개신교가 유독 도드라져 보일까? 이거는 개신교의 대표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광장을 점거한 그 세력의 열성도 열성이지만 그 광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회 입장도 굉장히 우경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의 공적인 대표, 우리가 국회를 구성할 때도 비례대표제를 엄격히 해야 된다, 국민의 구성을 반영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잖아요. 국민의 진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연령대에 특정한 성만이 대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 장로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도 고연령층의 목사장, 남자 목사, 장로로만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적인 의견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구성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남녀노소가 다 있죠. 남녀노소가 있고, 대체로 교회를 보면 여성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소는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노가 되죠. 남노당이 됩니다. 남노당.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공적인 의견이 다 보수적인 목소리. 저도 여기도 연세 드신 분이 많고 저도 이미 60대 중반입니다만 그런 그 대열에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는 왜 500년 된 전통이라고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근데 사실은 그런 회중의 대표로서 장로를 인정한 것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 사제 중심의 교회에서 일반 회중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었고, 그것이 정치사회적으로 대의제의 어떤 원형이 된 건데, 교회는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500년 전에. 그런 사회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퇴행력 집단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땅히
교회 안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 실제로요.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개신교인들의 인식조사 연구에서도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인들의 평균적인 인식을 보면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식조사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일반 시민사회 인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개신교 전반이 극우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거의 약간 보수적이죠. 약간 보수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들과 의식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는 이렇게 곧바로 극우처럼 이렇게 보이느냐.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광장에서 열성을 내는 그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더불어서 교회의 공적인 대표 구조 자체가, 대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착시가 현상이 벌어지지 뿐이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과제인데요. 사회적 과제로서는 첫 번째로 이제 이 극우 세력이, 극우 혐오 세력이 이제 득세를 하고 사회적 민폐를 끼치는 현상에 대해서 우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그 규율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뭔 얘기야?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게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그 누구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그 퇴출해야 된다, 의원직 제명해야 된다 하는 서명 여러분들도 참여하셨습니까? 저는 서명에 동참했는데 공공연한 그 매체에서 그 토론 중에 인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혐오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 이건 법적으로 규제할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리박스쿨, 이승만과 박정희의 정신을 가르치는 그 리박스쿨 맞죠? 이건 이런 것들은 과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충분히 규율 우리가 일종의 이거는 단순히 어떤 법적 제재라는 차원보다는 어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제 규범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그 규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얘기하자면은 저희 세계적 규범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 개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있잖아요. 이건 인륜을 반하는, 여기에는 이제 모든 국제적인 그 합의가 뭐냐면은 시효도 없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인륜적 범죄, 전쟁 범죄도 문제지 하는 게 그런 맥락이죠. 이런 게 국제적인 규범으로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제 확립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역사 부정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 나치의 그 만행, 이걸 다시는 반복해서 안 된다. 그 나치의 그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역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과거 역사 행위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고 그걸 청산하도록 지금도 시효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개념을 적용한 거는 여러 가지 시도가 됐지만 유일하게 한 가지 5.18 광주항쟁에 관한 특별법에서 한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주항쟁의 빨갱이의 선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 하나가 들어간 정도고 나머지는 다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그런 상황을 헤아려서 특히 어떤 극단적인 발언이나 혐오 발언, 역사를 부정하는 그 발언이 특히나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주고 있다.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를 주고 있다. 도덕이 그런 경우라면은 충분히 그런 혐오 발언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그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표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규범을 확립하는데 가장 우리 사회가 해결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18 그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의 그런 정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이런 인식이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구가 그럼 제어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구구가 서식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토양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결국 구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죠. 불평등이 많았을 때 패자의 편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만과 증오의 감정. 그 다음에 놀랍게도요, 극우에 빠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꼭 경제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는 아니고 제법 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청년 세대에. 이게 이제 개신교의 정강훈의 집회 현장을 보면은 나이 든 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열에 보면은 젊은 층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제법 잘 나가는, 돈을 제법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또 극우 정치에 빠지게 될까? 일종의 정치적 효능감,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느 누구도 대변해주지 않는다. 어떤 정치 세력도 내 목소리는 대변해주지 않는다 하는 어떤 정치적 대변자가 없다고 느끼는 어떤 정치적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어떤 극우주의에 빠뜨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이 말해주는 건,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논리에 빠지고 행동에 빠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줄여서 얘기를 하자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정치적 적당한 적절한 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주는, 실현해주는 어떤 정치적 대변자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왜곡된 대의 구조죠. 이런 것이 전부 극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어떤 극우주의에 빠지는 기본적인 어떤 토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경제적인 평등과 정치적인 민주주의, 이것을 제대로 이룰 때 비로소 이 극우 세력의 정치는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그 세력화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사회 봐도 계속 극우들이 기존의 정치에 영향을 끼칠 만큼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염려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판단하는 데서 이게 이제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그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이 극우 세력은 다시 득세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다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점은요, 우리 사회 극우 세력이 유럽이나 다른 데처럼 이렇게 특정한 집단으로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 평균적인 인식이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적 기반이 탄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아주 신중하게 분석을 하기를 고착화되어 있지 않다. 이대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이대남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남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20대 2030의 남성들 가운데서 극우에 경도된 비율보다도 어떤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여성과 비교했을 때 극우에 경도된 비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이를테면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율이 굉장히 높다든지 하지만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저래서는 안 된다. 20대 남성들의 70%가 그렇고 저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 20대 남성들도 빠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선거에서도 다수가 꼭 그쪽에 공도된 건 아니다. 근데 유독 그게 이제 왜 유준석한테 쏠렸을까? 상당히 많은 20대 남성들이. 그거 이제 원인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필연적으로 이준석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구구파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유동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궁금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축구 감독 홍명보를 싫어한 이유는 아니 2002년에 그렇게 영광을 누렸으면 됐지. 아직까지도 그 홍명보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제 좀 물러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이준석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가운데 싸가지가 없기는 한데 그걸로 기성세대들한테 그 쟁쟁한 기성세대들 당당히 맞서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서는 이게 통쾌함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 내용.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극우주의 서두에 얘기했는데 21%라고 그랬는데 이 극우주의 현황을 연구한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주관적으로 당신은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보수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인식조사할 때 묻는 게 문항이 항상 되게 등장해요.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나는 보수다. 근데 나는 진보라고 표시한 사람들 상당수가 사실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극우의 지표 가치관을 통해서 걸러보니까 사실은 극우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준석에 열광하는 것, 그 이준석이 제안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준석이 어떤 기성의 권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굉장히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어떤 현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결론 내려니까 이걸 20대 남성들은 이제 글러먹었다. 그거가 빠졌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국면에서 이렇게 쏠렸는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죠. 다수는 그 민주적인 가치를 동의한다는 걸 우선 주목해야 되고 심지어 보수 극우화된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들도 20대 남성 청년들도 그렇게 고착되어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대가 가장 진보적이라고 얘기했지만 40대가 20대일 때도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40대 계시나요?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 것을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성장해가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의 20대도 어떤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정치 경제적인 개혁, 민주주의의 진전, 과거 뭐 현상 유지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체감하게 될 때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극우 세력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면서 제 얘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